환율, 주식, 부동산, IT 등 경제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셨죠? 경제 뉴스, 신문을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기 힘드셨죠?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69회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날이 너무 더워요. 그렇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습기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밤에는 이 에어컨을 켜놓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땀이 흥건히 젖어 있고, 또 낮에 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옷이 다 젖을 정도예요. 제가 워낙 땀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오늘 그 날씨 정보를 찾아봤더니만 불쾌 지수가 무려 80. 이게 툭 치면 이제 화가 난다는 거야. 누구 한 놈만 걸려라. 뭐 이렇게 날씨 때문에 불쾌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저는 TV 광고 중에 하나 되게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이쁜 아가씨랑 남자 둘이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예전에 그 할머니들이 많이 부르셨던 노래 있잖아요. 니나노 뭐 이런 거. 그 노래를 너무 구성지게 불러요. 성화를 바치며 무엇하나 닐리리야 니나노. 근데 이게 광고면은 뭐가 있어야 되잖아. 뭐 어느 업체 광고라던가 무슨 서비스 광고라던가.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사는 게 니나노? 난 그래서 저게 무슨 브랜드가 하나 생기는 건가 했더니만 오늘 그 광고의 비밀을 저희가 알아냈어요. 사는 게 니나노. 그러니까 사는 거. 결제를 하란 얘기죠. 저는 그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니나노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중의적인 의미였어요. 네. 그 주인공은 NHN 엔터테인먼트의 페이코였어요. 페이코. 근데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NHN 엔터테인먼트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네이버에서 분리된 회사인데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전에는 한게임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렇죠. 한게임이라고 그러면 아실 거예요. 맞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고스톱, 이 웹 보드 게임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인데요. 지금은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뭐 여전히 주력은 게임 회사죠. 그런데 웹보드 게임에 특화돼 있던 회사이다 보니 이 웹보드 게임 규제가 강화가 돼 왔었잖아요. 매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매년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NHN 엔터도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겠다. 다른 걸 해보자 해가지고 최근에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했어요. 그 중에 좀 유명한 회사들이 티켓링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취업 관련 회사죠. 인크루트. 네, 인크루트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오늘 공개한 이 페이코라는 서비스가 일종의 핀테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웬만한 IT 업체들 중에 핀테크 안 하겠다 이런 업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핀테크 열풍이 불고 있는데, 드디어 NHN 엔터도 핀테크에 동참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정식 출시가 되고요. 근데 삼성, 다음 카카오, 네이버 이런 큰 회사들이 이미 이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삼성페이, 또 네이버페이, 다음 카카오도 카카오페이가 있고, 소셜 커머스의 티몬도 자체 페이가 또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구글이랑 애플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유사 사업을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도 이거를 준비 중인데 정말 이 박터지는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티켓링크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 게임 사업에서 결제 노하우를 일단 가지고 있단 말이죠. NHN 엔터가. 그래서 운영이나 고객 편의 측면에서는 후발 주자임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삼성이나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OS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OS 그렇죠. 아니면 단말기.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에 디폴트로 깔거나 OS에 디폴트로 깔아서 바로 쓰게 할 수도 있을 텐데 NHN 엔터는 그런 무기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싸거나 편리하거나 자신들만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페이코의 태생적인 약점이죠. 단말기를 만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바일 O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약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페이코는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NHN 엔터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글로벌 최초라고 그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결제가 된다. 최초라고는 하는데 이 오프라인 결제를 그러면 어떻게 이런 네이버 페이 이런 거는 뭐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행사장에 갔었는데 알고 보니 이 오프라인에서는 티머니의 어떤 시스템에 의존을 하는 거더라고요. 티머니 이게 보통 교통카드로 많이 알고 있는 그렇죠. 그 서비스잖아요. 맞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탈 때 갖다만 대면 결제가 되죠. 그러니까 요것도 오프라인으로 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프라인으로 타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페이코 관련 시연 영상을 보니까 오프라인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체 동글에 터치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티머니를 활용한 그런 터치 방식도 있고 또 QR코드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비밀번호만 입력을 하면 결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박, 참외를 파는 그 용달 트럭 있잖아요. 거기 아저씨한테 뭐 수박이랑 과일 살게요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 갖다 대고 비밀번호 누르니까 결제가 끝나더라고. 그렇게 바로 결제가 되는군요. 예. 그러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매력이 될 수가 있어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왜 치킨이나 피자 시키면 그런 거 많이 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무선 결제기.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노점이나 이런 용달 트럭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수수료마저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금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분들은 뭐 탈세를 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워낙 영세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페이코와 같은 결제의 편의성이 생긴다면 이분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코가 이런 영세 상권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뭐 구글이나 삼성이나 네이버가 와도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 영세 상인들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좀 꺼려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페이코의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HN 엔터에서 그것과 관련한 질문이 당연히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공개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영세 상인들도 동일하게 다 적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업 기밀이다 이거죠. 다만 신용카드나 기존의 어떤 경쟁자들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책정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NHN 엔터가 이제 페이코 영업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노점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NHN 엔터 쪽에 한번 문의를 하셔서 수수료가 얼마인지 저희들한테 댓글로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티머니와 제휴를 하다 보니 당연히 버스나 전철, 택시 결제가 돼요. 그런데 휴대폰이 꺼질 수가 있잖아.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렇죠. 난감하잖아요. 근데 최대 4시간 동안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페이코는 결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돼도 움직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이거 아주 재밌는 기능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핀테크 시장을 놓고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NHN 엔터가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NHN 엔터의 형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이버와 또 삼성전자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국내를 대표하는 IT 기업 두 곳이죠.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나란히 2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대표 기업답게 선방했다는 게 중론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또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감추고 싶은 약점도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6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요거는 확정 실적입니다. 오늘 공시를 했으니까요. 잠정 실적이 아니고 확정 실적이라는 거. 그리고 이 전분기와 비교를 해보니까 15.36%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아니 삼성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니만 장사는 잘했네요. 뭐 일단 수치로는 그러네요. 그런데 지난해 동기보다는 4%가 감소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거 가지고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매출액을 보니까 48조 5,400억 원이네요. 근데 삼성은 부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쪼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을 맡는 IM 부문, 여기는 영업이익이 2조 7,600억 원이에요. 전분기보다 소폭 늘었어요. 200억이 늘었고요. 반도체 부문은 3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2010년 3분기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아 반도체가 장사를 잘했군요. 예. 그리고 소비자 가전 부문,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죠. 2,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부문,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5,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 반도체가 이번에 삼성 실적을 견인을 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 떠올리는 스마트폰, 즉 모바일 부문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삼성전자는 최신 폰도 내놨잖아요. 근데 왜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회심의 카드 갤럭시 S6가 뭐 망했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 뭐 이런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 갤럭시 S5 전 모델이죠. 이 5가 많이 팔리던 같은 분기죠. 2분기, 작년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4조 4,2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 비하면은 훨씬 높죠. 그러네요. 그 얘기는 6보다 5가 더 나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S6와 엣지를 지금 떨이로 팔아야 할 처지에 몰렸어요. 삼성은. 떨이로. 그런데 이거를 또 얘들은 그럴듯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갤럭시 S6와 S6 엣지를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 같다.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가격을 매겨서 판매를 하겠다. 아니 탄력적이라는 거는 잘 팔리는 곳에서는 가격을 제대로 받고 안 팔리는 곳에서는 가격을 떨어뜨리고 뭐 이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떨이로 파는 걸 그냥 멋지게 포장한 것 같아요. 떨이라고 하면 좀 싸구려 같이 보이니까. 네. 탄력적으로 지역별로 팔겠다. 참 이 말을 잘 만들어요. 그래야죠. 그럴듯하죠. 네, 삼성인데. 근데 8월에 또 다른 회심의 카드가 나와요. 갤로트 5. 이게 지금 아이폰 6s 가칭 아이폰 6s를 타깃으로 해서 한 달 땡겨가지고 지금 팔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S6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 과연 이 갤로트 5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아이폰
6S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물어보시는데 갤로트 5를 물어보시는 분은 제 주변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에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구글, 애플, 뭐 MS 이런 진짜 첨단 IT 기업의 간판 브랜드들과 막 경쟁하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그런데 오늘 딱 까놓고 보니까 돈 버는 건 반도체야. 그럼 다시 인텔, 뭐 마이크론 이런 데랑 경쟁하는 회사로 이미지가 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전에 인텔이 인텔 인사이드 하는 식으로 삼성 인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팔아야 되겠네. 이 삼성전자는 어떠한 브랜드 이미지를 더 좋아할까요? 대답을 해주진 않겠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결론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 실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분기 역시 2분기죠. 매출 7,808억, 영업이익 1,672억을 기록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8% 늘었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11.6%가 빠졌어요. 네이버가 제가 뭐 계속 실적 관련 기사를 써왔지만 뭐 영업이익이든 매출이든 마이너스가 나온 건 아주 이례적인 것 같아요. 당초 이 시장의 컨센서스는 훨씬 높았어요. 영업이익도 2,135억 원이었고요. 그런데 빠졌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네이버는 영업 비용이 너무 많았다. 우리가 뭐 장사를 못한 건 아닌데 장사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아서 생각만큼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이 해명이 나오자마자 네이버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오전 한때 8만 원이 빠졌어요. 와, 엄청나게 빠졌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라인, 모바일 메신저죠. 이 라인 매출액이 278억 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라인은 지금 일본 회사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N으로 지금 발표가 났어요. 요거를 다시 하나로 변경을 하면 약 2,609억 원입니다. 지난 분기보다 뭐 큰 차이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라인 매출이 네이버 전체 매출의 무려 33%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나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는 광고와 검색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이버가 먹거리를 라인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카카오랑 메신저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을 벌이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컨퍼런스 콜이라고 그러죠? 이제 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네이버의 재무 책임자 CFO 황인준 이 CFO가 재밌는 발언을 했어요. 다음 카카오가 최근에 카카오 샵 검색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시 이후 내부적으로 지켜본 결과 검색 관련 지표에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검색 사업은 서비스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검색 결과의 품질과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다음의 샵 검색은 네이버 검색에 비해서 품질과 정확도가 형편없다. 뭐 그런 얘기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너네는 그걸로 검색으로 돈 벌려면 아직 멀었다. 근데 과연 진짜 그런가요? 아직까지는 글쎄요. 이 네이버 측의 주장이 조금 무게가 실리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이 다음 카카오 카톡을 할 때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메시지만 주고받지 거기서 샵으로 검색을 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검색할 게 있으면 차라리 다시 네이버나 다음이나 줌 앱을 켜서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카카오 쓰다가 오늘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 또 네이버를 키가 귀찮아서 거기서 바로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좀 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앞으로 네티즌들이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네요. 여러분은 국내 최초 팟캐스트 큐레이션
미디어 뉴스백에서 진행하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나도 금이나 살 걸. 아니면 지금이라도 금 사볼까? 뭐 금 투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 당연하겠죠. 금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싼 김에 한번 사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2011년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금값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최근에는 한 40%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골드만삭스 등에서는 국제 금값이 조만간 온스당 1,000달러 이하로 추락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어요. 실제로 온스당 1,00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내 금값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금값이 떨어지니까 국내 금값도 덩달아 떨어지겠죠. 2012년에 1g당 6만 5천 원 정도 했던 금값이 최근에는 4만 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돌반지 이런 거 엄두를 못 냈잖아요. 너무 비쌌잖아요. 대략 찾아봤더니 2012년에는 돌반지 한 돈짜리 가격이 한 25만 원 정도 했었대요. 근데 최근에는 16만 원? 좀 더 싸게 사면 14만 원에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원짜리 축의금 내느니 돌반지 하나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금값이 떨어지다 보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바닥이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곧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 투자에 나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은행에서 골드뱅킹이라고 이런 걸 운영하잖아요. 금에 직접 투자하는. 지난 1월에 149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골드뱅킹 잔액이 얼마 전인 7월 24일 날 210억 원으로, 그러니까 무려 4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6월에만 증가액이 14억 원, 그러니까 골드뱅킹에 14억 원이나 사람들이 투자를 했대요. 그리고 이번 달 7월에는 2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점점 금에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금 투자 진짜 지금 해도 되는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최근에 금이 왜 떨어졌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하죠. 대체 자산인 달러의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뭐 달러라는 게 왜 갑자기 강세를 보이지? 이거는 대부분 요즘 많이 아실 거예요. 미국 기준금리가 조만간 올라갈 것이다. 원래 오늘도 연준에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동결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9월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달러 가치도 뛰게 되고, 반면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최근에 떨어지는 거는 달러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실제로 기준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달러가 얼마나 강세를 보이느냐, 이거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뭐 어느 정도 올랐는데 달러가 조금 오르다 말았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금에 투자를 해도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앞으로 더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는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달러가 더 많이 뛰어버렸네? 이럴 때는 금 투자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미리 금 투자에 나서셨던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금이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9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었을 때 달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좀 살펴보신 다음에 계속 가지고 있을 건지 아니면 팔 건지 그때 결정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9월까지는 좀 시장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도 아니야, 나는 지금이라도 금을 좀 사야 되겠어. 난 금이 좋아.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살펴봐 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홈쇼핑에서 골드바 이런 거 엄청나게 팔잖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왜 야구 프로 보려면 이렇게 쭉쭉쭉 넘기다 보면은 골드바 많이 팔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얘기하는 게 주로 금이 바닥입니다. 이제 올라갈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드바를 팔아먹는데, 여러분들 뭐 여러 경우에 많이 겪으셨겠지만 항상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는 더 깊은 구덩이가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바에 대한 투자는 조금 고려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왜 그런가를 좀 살펴보면요. 골드바는 장점이 사면 내가 금고나 개인 금고나 뭐 어디다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나 금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면서, 원래 금 만지면 무병장수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는 이런 재미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도 있고, 또 골드바를 사게 되면 가격이 올랐었을 때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재미도 있고, 특히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녀들한테 물려주기도 참 편해요. 왜냐하면 상속세를 거의 안 내도 됩니다. 문제는 이게 실물이잖아요. 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10%. 거기다가 순금이라도 이게 세공을 하게 되잖아요. 세공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 산 가격에 비해서 최소 15% 이상 올라야 이 골드바 산 거에 대한 값어치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전문가들은 하세요. 그러니까 15% 미만으로 오르면 오히려 손해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보관의 어떤 비용도 꽤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골드바는 조금 그래. 이런 분들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금 펀드나 골드 뱅킹. 아까 우리은행에서 골드 뱅킹 잔액이 엄청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투자법도 있는데요. 일단 금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제 금값에 연동되는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매월 적립식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아까 골드바를 살 때는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신 배당 소득 이거는 내야 됩니다. 이게 한 15.4%가 된다고 하고요. 또 금펀드를 많이 사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골드뱅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골드뱅킹도 금을 실제로 사는 게 아니라 통장에 돈 대신 이제 금을 적립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7월 30일 날 골드뱅킹에 가입하면 오늘자 금 시세로 금을 자기 통장에 이제 적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 금값이 오르면 차익을 얻게 되고, 근데 단 한 가지, 골드뱅킹의 대부분이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달러에 연동되는 금값으로. 아까 온스당 1,000달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금을 사는 거기 때문에 금 시세뿐만 아니라 달러 환율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고, 특히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금 시세가 지금보다 더 폭락하게 되면 뭐 돈 날리는 거죠. 또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질 못해요. 뭐 이거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지만, 아무튼 골드뱅킹 가입하실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세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재미난 걸 하나 발견해서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뭔 개소리야, 뭔 소설 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장기적인 금 시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주공학이랑 상당히 연동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주공학이 발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금 시세는 더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또 우주공학 발전 속도가 좀 늦어지면,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 우주선이 폭발했잖아요. 네.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금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금은 최고의 귀금속으로
아직도 인정받고 있는 게 희소성이잖아요. 원소잖아요, 원소.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매장량이 어느 정도 유한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조만간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좀 황당한 얘기지만 얼마 전에 지구를 스치고 간 소행성이 있는데 이 소행성이 무려 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800조 원에 달하는 금행성이래요. 그러니까 금으로 된 행성이 지구 가까이를 싹 스치고 갔어요. 근데 2년 후에 그 금행성이 또 온대. 그러니 전 세계 IT나 우주공학 관련된 회사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저 금행성을 가만히 놔둬야 될까? 예전에 아바타란 영화 혹시 보셨었죠? 그럼요. 아바타에서도 그 아바타 행성에 간 이유가 아바타 행성에 있는 광물 자원을 캐기 위해서 기업이 간 거잖아요. 그런 일이 영화 속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아바타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구글의 공동대표인 레리 페이지랑 에릭 슈미츠랑 힘을 합쳐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플래니터리 리소시스. 이게 뭐냐면 소행성에서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천연 자원을 캐내는 이런 게 목적인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을 쏴서 거기서 소행성을 납포를 해서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캐서 그걸 지구로 가지고 오겠다. 이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뿐만 아니에요. 벤처 회사, 딥스페이스 인더스트리 이런 회사는 올해 내에 자원 채취를 목적으로 한 소행성 탐사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만한 소행성 탐사 위성 파이어플라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반딧불이 뭐 이런 의미인데 이 탐사 위성을 소행성에 보내서 6개월간 조사를 벌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위성인 드래곤플라이 잠자리죠. 그러니까 반딧불이를 보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엔 잠자리를 보내서 아까 얘기대로 납포를 해서 광물 샘플을 채취해서 귀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미국의 나사도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텐데요. 나사도 얼마 전에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차세대 우주선을 통해서 소행성에서 광물을 채취해오는 시나리오를 벌써 이미 완성을 했대요. 그리고 조만간 실행에 옮기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분이 계시네요. 유명한 미래학자라고 합니다. 피터 디아만디스 이 박사가 워싱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년 내에 인류 첫 번째 조만장자가 탄생할 것이다. 이 조만장자면 조만 달러를 가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현재 경제구조에서 조만 달러를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예측을 했냐면 바로 소행성에서 자원 탐사나 채굴로 떼돈을 버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분이 예측한 게 20년 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금값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네요. 좀 황당하죠? 뭐 황당하긴 해도 만약에 소행성에 안전하게 착륙을 해서 또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또 안전하게 그거를 가지고 귀환만 할 수 있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얘기를 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황당한 계획이 곧 실현되는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대략 43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뭐 이런 데에는 거의 인터넷이 보급이 안 되고 그래서 몇 년 전에 구글 전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황당한 발표를 했잖아요. 열기구를 띄워서 인터넷 오지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다들 저 비웃었어요. 무슨 열기구를 띄워서 인터넷을 하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구글이 내년 3월에 스리랑카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짜 한다고 합니다. 벌써 스리랑카 정부랑 계약을 다 맺고 내년에 스리랑카 전체에
무선 인터넷이 깔리게 이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구글은 열기구에 와이파이 신호를 송출하는 무선 기지국을 담아가지고 하늘로 띄우면 이 열기구 하나가 한 100일간 한 지역에 떠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대 20km 범위 이 안에서는 무선 인터넷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속도도 생각보다 빨라요. LTE는 아니지만 3G 속도까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가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인터넷 보급률이 한 15%밖에 안 된대요. 근데 내년 3월이면 인터넷 보급률이 거의 100%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지. 뭐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소행성 금 채취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그게 그거랑 같아? 그럴 것 같은데. 아이 그래요? 아이 근데 이 열기구 띄워서 무선 인터넷을 전 세계 인터넷 오지에서 쓰게 하겠다. 이게 처음에 나왔었을 때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하냐? 근데 진짜 실현 가능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해 오는 것도 머지않은 미래에 제가 죽기 전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꿈은 실현된다. 우리나라 모토잖아요. 월드컵 때부터 나온 그렇죠. 꿈은 꼭 실현될 것 같고요. 그때가 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도 스리랑카